제 이름은 최미영.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그냥 잔잔한 호수 같았죠. 남편 김철수는 사업한다고 바쁘고 아들 김민수는 딱 초등학교 고학년 나이답게 사춘기 기미가 살짝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착한 아들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잔잔한 호수에 태풍을 몰고 온 사건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든 건 이웃집 순이 엄마가 온천 할인권을 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자며 좋아했고 저도 뜨끈한 온천 생각에 절로 신이 났죠. 그렇게 주말 저녁 저희 가족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황금 온천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어느새 익숙한 도시의 모습에서 벗어나 푸른 산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코 속으로 스며드는 맑은 공기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거려졌죠. 그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슬쩍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민수랑 오랜만에 온천 가는 거 너무 좋지 않아? 그럼요. 당신도 오랜만에 쉬는 건데 민수랑 재밌게 놀아줘요. 사실 속으로는 나 혼자 온천에서 푹 쉬고 싶다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편에게 쐐기를 박듯 덧붙였어요. 요즘 당신 사업 때문에 바빠서 민수랑 시간도 제대로 못 보냈잖아. 이번 기회에 둘이서 사우나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요. 응? 제 말에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민수도 분명 좋아할 거야. 남편과 아들은 신이 나서 벌써부터 온천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둘이 신나게 놀아. 엄마는 혼자 온천수에 몸 담그고 여유를 만끽할 테니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설레었답니다.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한산해서 이거 완전 횡재했네 싶었죠. 남편과 민수는 신이 나서 남탕으로 직행했고 저도 여유롭게 여탕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여긴 천국인가 봐.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널찍한 공간에 가지런히 놓인 바구니며 은은한 조명까지 여태껏 가본 온천 중에 단연 최고급이었죠. 사람이라고는 저 혼자뿐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휴식이지. 구석에는 최신식 안마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낯선 외국 브랜드의 고급 화장품들이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죠. 호호! 이런 건 또 언제 준비해놨대? 역시 비싼 온천은 다르긴 다르구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서둘러 준비되어 있던 부드러운 유카타를 걸쳤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감촉에 벌써부터 몸이 노곤노곤해지는 것 같았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드디어 욕탕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후 하고 뜨겁고 습한 김이 얼굴을 감싸는 게 느껴졌어요. 은은한 유황 냄새와 함께 뜨끈한 온천수가 피부에 닿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아, 역시 온천이 최고야. 이 맛에 온천 오는 거지?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욕탕에 담갔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휴식 시작이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분명 여탕인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여성분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설마 저렇게 큰애를 데리고 여탕에 들어오다니. 속으로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그 아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편의상 꼬마라고 할게요. 그 꼬마는 처음에는 그냥 좀 덩치 큰 아이인 줄 알았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욕탕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보는 눈빛이 어찌나 그러던지 저 녀석 뭐야? 설마?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죠. 그러더니 이 녀석 대놓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 있죠?
저는 좀 남들보다 사이즈가 큰 편인데 이 녀석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게 진짜 초등학생이 맞긴 한 거야?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슬쩍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꼬마는 저를 따라다니며 제 몸을 자기 몸으로 부딪히는 장난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장난이려니 아이니까 실수일 수도 있지 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꼬마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죠. 꼬마는 갑자기 제 등 뒤에서 달려와 넘어지는 척하면서 손을 뻗어 움켜쥐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꼬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배시시 웃고 있었죠. 아, 진짜. 조심 좀 해야지? 저는 불쾌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주의를 줬어요. 하지만 꼬마는 멈추지 않았죠. 이번에는 제가 탕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불쑥 나타나 만지는 거예요. 깍!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죠.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시 봐도 역시 꼬마였어요. 이 녀석 물속에서 잠수해서 제게 다가온 거였죠. 아줌마, 왜 그래요? 놀랐잖아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짓이었죠. 너, 이리 와봐.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꼬마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엄마에게 당장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너희 엄마 어디 계시니? 이리 와서 엄마랑 같이 아줌마랑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꼬마는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먼저 올라갔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날 속이고 있는 건가? 하지만 지금 당장은 꼬마의 엄마를 찾아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급선무였죠. 그래? 그럼 너랑 같이 올라가서 엄마 찾아보자. 탈의실에서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꼬마와 함께 노천탕 밖으로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꼬마의 엄마를 찾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꼬마야, 너 어디 있었던 거야? 혼자 돌아다니면 어떡해? 잔뜩 걱정스러운 목소리, 다름 아닌 꼬마의 아빠였어요. 키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 험악한 인상.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꼬마의 아빠는 미안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길을 잃었나 봐요. 괜찮으셨어요? 아, 네. 얼떨떨했지만 저는 일단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사실은 그게 아니, 이 녀석이 엄마 아빠 걱정하는 것도 모르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꼬마 아빠는 꼬마를 쥐어박으며 호통을 쳤어요. 꼬마는 울상을 지으며 제 뒤로 숨었죠. 아니에요, 저기. 저는 다시 입을 열었지만 꼬마 아빠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거듭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이제 막 말을 배우는 나이라. 말을 배우는 나이?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꼬마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죠. 저희 집사람이 알면 아주 큰일 납니다.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 사실은 오늘 집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네요. 꼬마 아빠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한 눈빛. 저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을 더 이상 키워봤자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얼떨결에 대답하고 말았어요. 꼬마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꼬마 아빠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꼬마를 데리고 황급히 사라졌어요. 저는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다시 노천탕으로 돌아갔죠. 대체 뭐였지? 뭔가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꼬마네 가족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온천욕을 마치고 나니 노곤노곤해진 몸과 함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 개운해.
가족들과 함께 온천 내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죠. 우와, 여기 뷔페 완전 잘 되어 있네. 저희 가족은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싱싱한 해산물,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갈비찜, 먹음직스러운 튀김까지. 없는 게 없었죠. 오늘 온천에서 땀짝 뺐으니까 다이어트는 잠시 잊고 마음껏 먹자. 저는 다짐이라도 한 듯 접시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쫄깃한 냉면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바삭한 새우튀김을 집어드는 순간, 맞은편 테이블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아까 노천탕에서 마주쳤던 철순의 가족이었죠. 철수와 아빠는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쪽을 쳐다볼 때마다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또 마주치다니. 괜히 신경이 쓰였지만 애써 무시하고 다시 음식에 집중했어요. 달콤한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여기 5만 원 추가하면 와인이랑 칵테일 무제한이래? 남편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어요. 오, 좋아. 오늘 같은 날 분위기 좀 내야지. 저는 망설임 없이 칵테일 무제한을 선택했어요. 달콤한 피나콜라다 한 잔을 시작으로 상큼한 모히토, 분위기 있는 마티니까지. 캬, 역시 술은 분위기지? 어느새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은은한 조명 아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르니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철순의 가족과 마주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괜히 아까 그냥 넘어갔나? 괜한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저는 애써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며 칵테일 잔을 비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아이는 게임장에서 놀겠다며 먼저 자리를 떴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혼자 남는 게 불편해서 안마의자에 앉아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꼬마 아빠였죠. 저기, 아까 우리 꼬마 때문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놀라셨죠? 아, 네. 아이고, 애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제가 식사 비용은 계산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황급히 식당을 나섰죠.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뭐지? 이 남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저는 마지막으로 칵테일 한 잔 더 마시려고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그때 꼬마의 아빠가 다시 나타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죠.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아까부터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 철수 혼자 여탕에 들어오게 했는지, 왜 철수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사실 저희 집사람도 먼저 올라갔어요. 애 데리고 저도 혼자 술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서. 그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의 얼굴은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숨결에서는 술 냄새가 풍겨나왔죠. 아, 저는 왠지 모르게 그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내와 아들은 먼저 올라가고 혼자 남아 술을 마시는 그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앉으세요. 저는 그에게 옆자리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어색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부드러운 칵테일을 마시며 점점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처음에는 온천 여행이나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요즘 남편이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힘없이 말하자 꼬마 아빠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더 심해요. 사실 저희 부부는 5년 넘게 관계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처음에는 제가 사업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치 벽이 생긴 것처럼. 그는 자책하듯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보였죠. 저는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오랜만에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으니까요. 저도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그는 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미영 씨, 오늘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의 손길은 뜨거웠어요. 저는 그의 손길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이끌려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우리는 주저없이 온천의 방 하나를 더 잡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낸 후 아쉬운 작별을 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을 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스스로를 다짐하면서도 자꾸만 꼬마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의 학교에 참관 수업을 갔어요. 복도에서 아이들의 그림을 구경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꼬마야, 그림 잘 그렸네.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꼬마와 그의 아빠가 서 있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놀라 반사적으로 인사를 건넸죠. 꼬마 아빠도 저를 알아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떻게 여기? 저희 아들도 여기 학교 다녀서요. 아,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설마 그 넓은 동네에서 그것도 아들의 학교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저희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꼬마 아빠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난 흥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만남, 그리고 다시 마주친 그의 모습.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죠. 저희 이제 수업 들어가 봐야 해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철수 아빠가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죠. 미영 씨, 연락처 좀.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손에 제 휴대폰을 쥐어주었죠. 다음에 꼭 다시 연락할게요. 그는 제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저장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의 손길에 녹아내리고 있었죠. 다음?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어요.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운명이라고 믿는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빨려들었고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운명이라는 말뿐이었다. 김은숙. 나이 40. 그녀의 새하얀 피부와 수려한 이목구비는 공년배의 아줌마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스포츠 센터에서 함께 에어로빅을 하며 알게 된 분이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반갑게 내게 인사를 건넸다. 너가 창식이구나? 그녀는 환한 미소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아들 자랑을 하도 많이 해서 다 알아. 언니는 잘생긴 아들 둬서 좋겠네라는 그녀의 한마디는 내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다. 세련된 말투와 밝은 에너지는 단숨에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그녀는 좀 달랐다. 평소 엄마와 가깝게 지내던 아줌마들과는 말이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엄마가 평소 다니던 에어로빅 강사였고 한참 어렸다. 재작년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같은 고향 출신이며 고등학교에서
직속 선후배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더 가까워졌다. 그 만남 이후로도 그녀는 어머니와 자주 함께 어울리며 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녀의 재치와 따뜻한 성격에 점점 더 빠져드는 나를 느꼈다.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내 삶에 예정된 운명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화분 몇 개를 옮겨줄 수 있냐고 물어왔다. 무거워서 혼자 들기 어렵다며 집까지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었다. 사실 그날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 망설였지만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2년 전 그녀의 남편이 바람이 나 딸 희영이와 단둘이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예민한 사춘기 딸과 함께하며 연애도 못하고 외롭게 지낸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내 처지와 닮아 보여 남 같지 않게 느껴졌다. 아파트 4층까지 화분 2개를 옮겨주고 난 뒤 그녀가 커피를 한 잔 건넸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창식이는 만나는 여자친구 있어? 저요? 없어요. 아줌마가 한 명 소개시켜주세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호호. 나한테 그런 재주가 어딨어? 내 주변엔 다 아줌마뿐인데. 그럼 아줌마는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녀는 남자라는 단어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나도 없어. 하고는 커피잔 가장자리를 살짝 만지작거렸다. 그럼 많이 적적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빨리 한 명 구하셔야겠는데요. 그녀가 눈을 살짝 흘기며 말했다. 너, 내가 적적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희영이랑 단둘이 사시니 외롭게 지내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창식이 눈에도 내가 외로워 보이는구나. 그냥 추측이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다. 그럼 창식이가 한 명 소개해 줄래? 나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호호호. 방금 한 말 농담인 거 알지? 네. 네.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말했다. 근데 창식이 또래 여자들한테 많겠네? 나는 의외의 질문에 살짝 당황하며 웃었다. 저요? 전혀요. 저 보기보다 숙맥이에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에이, 거짓말. 나 한테 하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닌데. 그녀가 장난스럽게 팔꿈치로 나를 살짝 찌르며 말했다. 창식이는 보기보다 순수한 게 매력이야. 그녀의 행동에 순간 심장이 뛰었다. 그리고 며칠 뒤 보리를 보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 계단 쪽에서 아야 하며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거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여자 하나가 발목을 접질렀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주변에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일어서실 수 있겠어요?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희영 엄마였다. 어머, 창식아, 나 좀 도와줄래? 네, 부축해드릴게요. 하며 손을 내밀어 주저앉아 있던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바로 무리하지면 안 되는데. 여기 잠시 앉아 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움직이죠? 그럴까? 난 곧장 약국으로 뛰어가 파스를 하나 사왔다. 그리고 그녀의 신발을 벗겼다. 어머나, 누가 보면 어쩌려고. 지금 누가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파스를 붙이기 전 발목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꼼꼼히 체크를 했다. 창식아, 나 부끄러워. 아니, 다쳤는데 제 앞에서 체면 차리고 남들을 그리 의식을 하세요. 좀만 있어봐요. 혹시 몰라 꼼꼼히 발목을 살펴보니 큰 부상은 아닌 듯 했다. 파스를 붙이고 잠시 쉬었더니 괜찮아졌다고 했다. 창식이 아니었으면 혼자 난리블루스가 났을 텐데 말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럼 오늘만큼은 아줌마한테 제가 구세주인가요? 그치. 그런 셈이지. 창식아 수고했는데 아줌마가 만나고 사줄 테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나저나 창식이는 어때 시간 괜찮겠어? 저야 남는 도는 게 시간이죠. 창식이 뭐 먹고 싶어? 아니, 괜찮아요.
아냐, 정말 수고했는데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럼 저 스테이크랑 와인 먹고 싶어요. TV에 나오는 멋진 곳에서요. 그럴까? 그럼 나도 간만에 데이트하는 기분 내보지 뭐. 하며 살짝 웃는 그녀의 얼굴. 서로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어서 그런가. 잠깐의 스킨십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어딘가 모르게 그녀와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스테이크 전문점으로 향했다. 주문을 하고 먼저 나온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그녀가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다. 나중엔 안 사실이지만 그곳은 전 남편과 희영이가 자주 외식하던 곳이었다고 했다. 아줌마 표정이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 일도 아냐. 발목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거지. 정말이죠? 괜히 걱정했네요. 호호. 내 걱정을 왜 내가 해?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라 그런가. 괜히 신경 쓰이네요. 뭐라고? 남자라 그런다고. 호호. 너가 무슨 남자야? 어린애지. 아줌마 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어린애 취급이에요. 저 26살이라고요. 26이면 나한테는 애기지. 애기야.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곧바로 그녀에게 그 말을 해주었다. 사실 어느 여자인들 아름답다는 칭찬에 무관심할까? 아줌마, 그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창식이 너 자꾸 왜 그래? 혹시 나한테 남자로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런 말로 자꾸 나한테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닌데요. 이쁜 걸 이쁘다고 말도 못하나요? 암튼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다우세요. 나의 칭찬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음 지었다. 창식아, 시간도 되었고 한데 가까운 식당에서 같이 식사나 할래? 네, 좋아요. 나는 그녀의 제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수락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줌마, 실례지만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어머, 여자 나이 함부로 묻는 것은 실례야. 하지만 이렇게 창식이에겐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야. 나 올해 40이야. 네? 40살이라고요? 아이고, 전 30도 안 된 줄 알았어요. 내 얼굴이 좀 앳돼 보이긴 해. 그나저나 하는 것도 없이 자꾸 나이만 먹어가고 있네. 나는 그녀의 나이보다 특별이라는 말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창식아, 무슨 생각하니? 아줌마를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하고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말을 엉겁결에 뱉어내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더욱 빨갛게 물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돌리기 위하여 그녀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왜? 저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 싫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연락처 알려주면 너가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조금 망설이게 되네. 왜요? 계속 연락해서 들이댈까 봐요. 아, 창식이처럼 매력적인 남자가 들이대면 나야 좋지. 근데 혹여나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째? 언제는 남자 아니고 애기라면서요? 너가 아까부터 이상한 플러팅을 자꾸 하니깐 그때부턴 남자로 보이네. 호호. 조심해서 만나면 되죠. 그리고 우리 둘을 누가 이상하게 보겠어요. 그래도 좀. 이후 그녀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다. 희영 엄마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희영이 학교에서 수련회 갔어. 집에 아무도 없는데 놀러 올래? 우리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게 그때부터였다. 나는 솔직히 연상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여친과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외로움을 엉뚱한 데서 풀고 싶은 일탈 정도였달까? 네, 가는데 20 정도 걸려요. 그래, 천천히 와. 너 좋아하는 찜닭 만들어 놓고 있을게. 집에 가는 내내 여러 생각이 들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을까? 은교처럼 말도 안 되는 연상연하 커플 말이다. 그녀 집에 도착하여 찜닭을 먹고 난 뒤 맥주를 한잔하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그 사람도 나도 그 시기에 여자와 남자가 필요했던 시기였기에 물 만난 고기란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암튼 우린 일사천리로 남녀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와 여자친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만나 1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전 여친에게 환승이별 당하고 헤어진 지 2주차쯤 되는 날에 남친과 1박 2일 제주도 여행 가서
호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남친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이것저것 자랑하듯이 스토리에 올리더군요. 저는 몸무게가 5kg 정도 빠졌고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전 여친이 꿈에 나타났어요. 꿈속에서만큼은 제가 한없이 매달려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저를 끊어내던 얼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서로 좋았던 모습들, 최고로 사랑한다고 느꼈던 순간의 모습들로 나타나대요. 일어나면 항상 가슴 한편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첫사랑의 첫 연애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아픔을 남겨주고 떠날지 몰랐죠. 이후 1년 가까이 연애를 못하고 있다가 희영 엄마를 만난 거고요. 한창 나이에 수많은 소개팅을 하고도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현타왔는데 왜 하필 애딸린 돌싱한테 꽂혀버린 건지. 나이차 14살, 돌싱, 양육 중인 딸 하나. 알면서도 시작했죠. 머리로 나뉜 거 하는데 정말이지 그땐 절실했거든요. 그리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나쁘지 않았고요. 일단 만나보고 후회하자 싶었고 연애만 하는 건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저 부분들만 빼면 본인 능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고 성격 모두 다 좋았네요. 근데 만나면서 이 사람도 날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혼인 내가 이해해보겠다 했지만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었고 나이 차이나 돌싱은 그렇다 쳐도 딸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학교 상담이나 운동회 그리고 면접 교섭 가는 날이면 너무 우울해지고 그때마다 현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외에는 너무나도 좋았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미래를 그리게 되는데 우리 엄마가 허락을 해줄까? 나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우리 가정에 충실할 수 있을까? 만약에라는 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에 대한 확신을 못하겠더군요. 상대는 아낌없이 나한테 다 주려 했고 나한테 오고 싶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확신 없는 모습을 보이니 본인도 상처였나 봐요. 안 그래도 이혼이란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큰 용기 내서 잘해보려 해도 현실이 힘드니 상처였겠지요.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상처뿐인 연애라 머릿속으론 둘 다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계속 붙잡고 이어오다가 결국과 마음 커지기 전에 끝이 보이는 연애라면 정리하자는 그의 말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맞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 이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것 때문에 헤어져서 그런가 봐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적인 장벽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과거 연애에서 환승이별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려고 애쓰셨던 만큼 이번 연애에서도 비슷하게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딸과의 관계, 나이 차, 그리고 결혼 후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돈 것이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이별의 아픔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자기 탓까지 더해져 더욱 깊어지곤 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이유는 아직 사랑이 남아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진 것에 대해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했던 선택의 이유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힘들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본인의 감정과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고 천천히 감정을 소화해 나가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더 적합한 관계와 사랑의 형태에 대해 천천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만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반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예쁜데 섹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대시를 했고, 여자친구는 받아주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자친구도 그래서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본가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며 생활비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본가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네 본가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가면 저희는 헤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친구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포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정리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투룸빌라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너무 고마워, 오빠. 진짜 오빠밖에 없다. 여자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한쪽을 내주면서 여기서 공부에 집중해서 꼭 시험 합격하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알바를 안 하기 때문에 생활비며 제가 다 충당했어요. 그냥 1인분씩 더 늘리는 건데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버거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냐고 연락을 하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머리 식힐 겸 밖에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금방 집에 다시 들어올 때가 많았지만 가끔은 정말 화장이며 옷차림이며 어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예림아, 너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경쟁 엄청 빡센 거 알잖아. 요즘 자꾸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야?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잠깐 머리 좀 식힌 거야. 맨날 나가 노는 것도 아니고 오빠까지 정말 숨막히게 왜 이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스트레스 줬으면 미안해. 그래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돼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알아서 할 거야. 나 용돈이나 좀 더 줘. 집에서 공부하는 애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저번 주에 20만 원 줬잖아. 집에서 공부하면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공부할까? 나도 뭐라도 사 먹고 필요한 책들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본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오빠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이제 돈 아쉬워서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입금할게. 내가 요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잠깐 머리 좀 식힐까?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친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다가도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면 또 저는 바보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여친이 시험 보는 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도 준비해주고 주말인데 갑작스레 일이 잡혀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내일 시험 끝난 기념 파티하자고 얘기하고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험 끝내고 들어오면 깜짝 파티를 해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침 운동을 갔다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파티할 재료들을 구매하고 식재료도 사서 집으로 왔어요.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아직 시험 보고 있을 시간인데 벌써 왔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웬 남자 신발이 있고 벗어던진 옷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음악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사람이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열려진 문틈 사이로 보니 웬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더군요. 키스를 하면서 아주 좋아 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어떻게 벌써 왔어? 여친은 이불로 가리고 그 남자놈은 허둥지둥 속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야, 너 그냥 빨리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여친은 이불을 감싼 채로 와서 저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그놈은 옷을 주워 나갔습니다. 뭐야? 시험 봐야 되는 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늦는다더니 왜 와서 난리야? 아, 진짜 짜증나.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보면 몰라? 딴 남자랑 한 침대에 있다 걸린 거잖아. 왜 이렇게 당당해? 그것도 내 집에서 바람피다 걸려놓고.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어차피 이 집에서도 나가려고 했어. 헤어지자 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짐은 내일 가지고 갈게.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옷을 입고 나가는 여친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아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던 건지, 모든 게 의심이 되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호구였나 봐요. 돈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해도 잘못이 없다는 듯이 당당한 사람한테 무슨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바보같이 다 퍼준 제가 잘못인 거죠. 다음날 여친은 용달을 불러서 짐을 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잔인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이 된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랑 함께 뒹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려서 집 앞 포장마차에서 매일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보니까 매일 혼자 와서 술 마시던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굶어서 터져요. 내가 들어줄게. 저는 그녀의 말에 뭐에 홀린 듯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어딘가 하소연을 할 곳이 필요했나 봐요. 그년 아주 몹쓸 년이네.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힘들어요. 그녀는 저 대신 욕을 해주면서 대신 분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그녀도 남편이 바람나서 새살림 차려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아는 언니 도와 가끔씩 일 도와주러 오는데 요즘 제가 계속 혼자 와서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가서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위로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 잊게 해줄까요? 네. 저는 홀린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빌라 살죠? 나도 여기 살아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다른 놈이랑 했다 그거죠? 네. 나랑 여기서 똑같이 할래요? 그럼 그 여자랑 남자는 생각도 안 날걸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실은 나 전부터 그쪽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계속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린 양아치 같은 여자는 왜 만나나 했지. 내가 그 여자 싹 다 잊게 해줄게. 할래? 얘기를 들은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랑 하면 정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 침대에서 뒹굴었던 게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스를 했고 그녀는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보였어요.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 욕구를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와 하면서 전 여친은 정말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스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이 여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술에 취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옆에서 저를 꼭 껴안고 자고 있더군요. 천천히 다시 살펴보는데 과부라고 하기에는 이쁘장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끝내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아침 준비를 해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여자더라고요. 궁금했던 나이를 물어봤는데 40살이라고 했습니다. 제 또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미모였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돈 많으니까 너가 그동안 호구처럼 썼던 돈들 자기가 저한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자기랑 만나는 거 어떠냐고요. 과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나 어젯밤에 너무 좋았는데. 자긴 어때? 계속 만나볼래? 네, 좋아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이 진짜 살아오면서 겪었던 밤 중에 가장 좋았던 밤이었어요. 이 여자 덕분에 제가 홍콩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가졌고 그녀는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색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핀 여친을 떠나보내고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온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네요. 다들 돈 없는 어린 여친 만나다 뒤통수 맞지 마시고 돈 많은 여친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전 남편의 시어머니에게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의 여자이고 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들을 둔 엄마이기도 하죠.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에 제 자식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제 맘과 같지 않더라고요. 제 불행했던 유년기 시절을 되물림하기 싫었거든요. 한 번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나는 왜 아빠가 없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빠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떼니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엄마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싶었죠. 저는 제가 봐도 다른 또래에 비해 철이 금방 든 편이었어요. 아빠 없이 아둥바둥 저를 혼자 키우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참 불쌍했어요. 엄마는 평생을 부잣집 사모님의 세신사로 살았어요. 흔히 때밀이라고도 하죠. 그 부잣집 사모님이 워낙 때미는 거랑 사우나 하는 걸 좋아해 집에 아예 목욕탕을 만들어 놨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엄마 일하는 온천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엄마의 솜씨를 보고 채용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매일같이 그 집에 가서 그 사모님의 떼를 밀어줬어요. 그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딸들이나 그 사모님의 친구들, 가족들 떼도 다 밀어주곤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엄마가 저 어렸을 때 그 집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마당도 엄청 넓고 별채도 있고 조그맣게 연못도 있는 곳이었죠. 그날이 누구 생일이라 잔치를 해서 엄마가 절 데리고 간 거거든요. 거기 차려진 뷔페를 배 터지게 먹고 온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엄마는 진영아, 엄마 일하는 목욕탕도 한번 가볼래? 해서 집 안에 있는 목욕탕에 갔는데 세상에 무슨 목욕탕이 저희 집보다 컸어요. 너무 놀래 입을 다물지 못한 제 모습을 본 엄마는 우리 진영이도 나중에 이런 부자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엄마가 특별히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진영이 데리고 온 거야. 우리 딸도 이런 좋은 기운 받았으면 해서 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저도 엄마가 이런 부잣집에서 일을 하니 예전에 목욕탕에서 일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목욕탕에서 일하실 때는 30분에 한 명씩 손님을 받아가시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일한 곳이 온천이라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쁘셨어요. 엄마도 일부러 사람이 많은 온천으로 가셔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 완전히 녹초가 되셔서 옷도 못 벗고 주무시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부잣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일을 안 하셔도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으니 엄마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제게 일이 훨씬 수월해서 편하다며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집에서 새신일 뿐만 아니라 그 집 사모님의 종노릇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 대학 보내고 시집까지 보내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10년 전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셨죠. 저는 이런 엄마의 숭고한 희생에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매번 입버릇처럼 너는 내 인생 닮으면 안 된다. 나처럼 궁상맞게도 살지 말고 남편 없이 살지 말고 너 아껴주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그걸 못했잖니. 그러니까 우리 딸이라도 잘 살아야지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면 전 이혼도 하고 재혼도 했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을 한 건 31살 때였는데 전 남편을 소개로 만났어요. 그리고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바로 엄마가 모신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본인의 목욕탕 멤버 중 친한 아주머니의 아들을 소개해준 거죠. 엄마는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듣고는 저한테 무조건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 멤버 아줌마들도 다들 한 자락씩 하는 부자들이라면서요. 엄마는 제가 아직 그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이라도 시키는 것 마냥 좋아하시며 진영아, 엄마가 그 집에서 10여 년 동안 그 만화님 모신 게 다 헛된 일은 아닌가 보다. 다 보람이 있는 일이었나 봐. 이제 우리 딸 인생에도 꽃피는 날이 오네. 그러니까 그 남자 만나보고 잘 좀 해봐, 응? 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엄마한테 엄마, 그 사람들 우리 집 형편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다면 왜 나같이 볼 것도 하나 없는 가난한 여자를 만난다고 해? 라고 하니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은 가질 대로 가져서 돈 많은 며느리보다 인성 좋고 착한 며느리들을 더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 밑에서 자란 딸은 볼 것도 없다고 직접 주선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만나만 봐 하셨죠. 사실 저희 집 형편을 알고도 이런 자리를 주선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는데 상대방의 남자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린 27살이었죠. 그리고 몸무게가 한 120kg는 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가 좀 큰 편인데 키도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예 신상을 알지 못한 채 만났기에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이 건물을 여러 채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자라고 했는데 말이 투자자지 그냥 건물주더라고요. 집에 돈이 많으니 건물 몇 채 자기 이름 앞으로 해두고 월세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제 상황을 대충 알고 나오신 거냐고. 저는 직업이 좋은 직업도 아니고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그쪽보다 많고 집안도 형편이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 본인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대요. 자기는 뭐 영혼의 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저는 그 사람 자랑만 듣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솔직히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런 남자랑 만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자로 태어난 이상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전 돈보다 사랑이 우선인 감성주의자였네요. 엄마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붙잡으며 잘 만나고 왔냐고, 어떻게 연락처는 서로 주고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렇게 기대에 찬 엄마의 눈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눈을 보니 차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더 굶어봐야지 정신이 드는 배부른 소리였죠.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그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했고, 만나다 보면 사랑보다 정이 쌓이겠지 싶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연락이 왔고, 저희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을 한 것도 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엄마가 행복해야 하니 나 하나 혼신해서 잘 살면 되겠다 싶어 결혼을 했죠. 그렇게 엄마가 모신 사모님의 목욕탕 멤버 중 한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저희 엄마나 시어머니도 서로를 잘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 떼를 밀어줬대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때 연세가 46살이었는데 저희 남편을 19살 때 낳으셨다고 했어요. 워낙 부잣집 막내딸로 자라서 본인이 원하는 건 다 해야 했고 마냥 철부지처럼 본인 맘대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18살 때 임신이 된 거죠. 막무가내로 애 아빠가 누군지 말도 안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본인 친아버지 얼굴도 모르죠. 제가 봐도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아주 고집불통인데다가 본인 맘에 안 들면 깨물고 소리 지르시고 그러세요. 집에 돈은 많으니 사고치면 다 돈으로 해결을 했죠. 그리고 본인 얼굴이랑 몸에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시는지 46살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랑 둘이 어딜 나가면 실제로 자매 사이냐고 할 정도였거든요. 정말 제가 봐도 참 젊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마저 집에 나가면 그 큰 집에 혼자 살아야 된다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죠. 저한테는 일말의 권한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집에서 철저히 을이었거든요. 아니, 을보다 병이나 정에 가까웠죠. 저는 남편과 딱 한 달 같이 살아보니 왜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요즘 말로 흔히 완전체 인간이라고도 부르는데 겉으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듯 보이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누구나 이해 가능한 일반적인 일들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메비우스의 띠 형태를 띠는 사람이었죠. 예를 들면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여보, 집에 사과 다 떨어졌지? 라고 물어보면 작년에 베트남에서 먹은 사과 맛있었는데 라며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각한 장면이 나오면 아프겠다 하곤 막 웃죠. 일상 대화를 할 때도 답답한데 이게 싸우면 더 심해져요. 말에 앞뒤도 안 맞고 갑자기 딴소리를 하고 지성에 못 이기면 화풀이를 하는데 난리가 나죠. 시어머니는 이런 본인 아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저는 그 집에서 한마디로 희생양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애만 낳아주고 남들한테 보여지길 남편의 아내로만 있어주면 되는 존재였죠. 그리고 부잣집에 시집와도 돈 한 번 제대로 쓸 수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돈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단돈 1원도 주지 않으셨죠. 저는 제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써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습지 교사 일을 했던 거고요. 살면서 이혼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했습니다. 근데 시험관 아이로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고 아들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당엔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지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며 여자도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12년 동안 쌓았던 모든 인내가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이혼하려면 애들은 놔두고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 그지 같은 너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이혼 얘기를 꺼내냐며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12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빈몸으로 나가냐고 소송 건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받아왔어요. 돈이 있어도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볼 수 없었고 엄마마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게 되었는데 자주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운명처럼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57살의 동물병원 원장이었는데 그분도 이혼을 하셨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랑 통하는 부분도 많고 좋아하는 거나 비슷한 것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없이 자란 제게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푸근하게 느껴졌죠. 맨날 4살이나 어린 전 남편과 살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니 심적으로도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간 서로 좋은 인연으로 알고 지내다가 그분이 먼저 재혼 얘기를 꺼내셨고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긴 싫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묵묵히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리고 이분의 자녀들도 만나보았는데 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저와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할 것도 없이 조촐하게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부를 사람이 저희 쌍둥이 아들들밖에 없었어요.
10살 때 시댁에 두고 나온 저희 쌍둥이들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고 변성기도 오고 제법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쌍둥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재혼 사실을 알렸고 다행히 식사 자리에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없이 지네 둘이 의지가 돼서 사는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이 와서 입에 담지도 못할 가진 모욕을 다 주셨죠. 어떻게 네가 우리 아들을 버리고 재혼을 할 수 있냐는 등 이런 싸구려 같은 애가 우리 쌍둥이들 엄마인 게 치욕스럽다는 등 듣기 힘든 말을 해대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꾸도 안 하고 번호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더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1년 후 환갑을 바라보는 남편은 제게 다음 달부터는 야간 진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1년에 학비로만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죠. 그 비용을 대주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위해 계속 학습지 방문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는 남편을 위해 매번 저녁 도시락을 싸서 동물병원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 시간들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제게 당신도 힘드니까 이제 도시락 싸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며 괜히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야간에도 진료하는 걸 아는 보호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저녁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감기 기운으로 몸이 안 좋을 때였어요. 오늘은 야간 진료 보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기어코 야간 진료를 보는지 밤 8시가 돼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차를 끌고 남편의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힘들어할 남편을 퇴근 후에 데리고 오려고요. 근데 동물병원 불이 다 꺼져 있고 진료실에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병원 문을 여니 문도 잠겨져 있길래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진료실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창진 씨, 그거 내가 해줄게. 원래 창진 씨 꿈이 국내 최대 동물병원 운영하는 거였다며. 나한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연애하면서 그냥 즐겨. 그래봤자 자기랑 나랑 3살밖에 더 차이나? 나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50대로 봐. 창진 씨도 나 처음 봤을 때 첫마디가 참 젊어 보인다는 말이었잖아. 내가 창진 씨가 좋아서 내 진심을 말하는 거야. 우리 둘 나이가 무슨 10대도 아니고 서로 알 거 다 알고 한 번씩 겪을 거 다 겪어봤는데 연애가 뭐 어때? 요즘 다들 마누라 남편 두고 연애하는 추세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휴, 나도 연애하고 싶지. 근데 내 마누라가 12살이나 어린 여자야. 지금도 충분히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 아이, 그러니까 그냥 나랑 연애 말고 투자 좀 해줘. 내가 당신한테 투자 받아서 24시간 병원 차리면 투자금 톡톡히 회수해 줄게. 라고 하니, 아우, 창진 씨 진짜 꽉 막혔네. 투자는 무슨 투자야. 나랑 연애하면 그 돈 그냥 준다니까. 라고 하니, 남편이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아이 참, 내가 여복이 터졌네 터졌어. 알겠어 미정씨.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 몸이 굳었는데 더 굳어진 이유가 미정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였어요. 그 이름은 바로 저희 전 남편의 시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의 진료실로 쳐들어갔고 그 둘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꼭지가 돌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저를 향해 사악한 미소를 짓더니 아유 재미없게 시작하기도 전에 발각이 됐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님 지금 제 남편하고 뭐 하고 있으세요? 네? 라고 하니 남편도 어머님이라는 말에 표정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당신 저 여자가
내 전 남편의 시어머니인 건 알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는 전혀 몰랐다고 말까지 더듬는데 제게 다가와 본인이 잠시 미쳤다고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고 그리고 하늘에 맹세하고 당신 시어머니였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뒤에서 절 향해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니 예, 원래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버리고 더 잘난 남자 만났다고 하길래 내가 이 사람 좀 뺏어보려고. 근데 이렇게 나타나서 방해를 해? 너는 아무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X야. 라고 하는데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를 내쫓으며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다 봤냐고 나가라고 막 끌어내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없었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절 찾아와 네 남편이 우리 둘 사이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 우리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야. 너는 어떻게 66살인 나한테 네 남편을 뺏기니? 나이만 어리면 뭐해? 돈도 뭣도 없는 주제에. 네 남편도 내가 돈 많은 걸로 넘어온 건 아니? 너 이 세상 살아봐.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물 한 바가지 끼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저희 쌍둥이 아들들에게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깨물으셨고 아예 작정을 하고 접근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니까짓 게 우리 아들 버리고 우리 손자들 버리고 내 재산까지 뺏어가고 우리 집안을 능욕해? 너는 이미 내 소나기에 걸린 벌레야. 내가 손바닥만 치면 네 목숨은 끝나는 거라고. 라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당신 아들이 모자라서 모질이라서 이혼당한 주제에 어디다 대고 큰 소리예요? 아, 아님 당신 아들 모자란 거 엄마인 당신이 이딴 짓거리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절 향해 몇 번이나 손이 올라가는데 저도 가만히 안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와 남편한테 내가 실수했다고 했어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남자는 없는 게 맞았다고 했네요. 그리고 짐 싸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현재는 진지하게 머리 깎고 비구니로 절에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저한테 있는 재산도 다 절에다 기부하고 그냥 무소유로 살까 생각 중이에요. 결국 제 신수를 제가 망친 것 같아요. 전생에 뭔 죄를 이리도 크게 졌는지 계속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의 여자로 사는 게 참 힘이 드네요.